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이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서기 527년 콘스탄티노플의 화려한 궁전에서 일어난 일들은 한 여성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후로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밤 테오도라 황후가 어떻게 비잔틴 제국의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권력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어지는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기 500년경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에서는 매일 밤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10대였던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테오도라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가난한 서커스 출신의 소녀가 훗날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황후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까지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잔틴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겉으로는 기독교 제국의 거룩한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로마 제국 최악의 타락과 부패가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황궁과 귀족 사회에서는 권력을 얻기 위해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이 무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잔틴 제국에는 승진을 위한 관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층민 출신의 여성들이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내용은 차마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굴욕적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서커스 단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딸들을 무대에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잔틴의 연예계는 단순한 공연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권력자들의 은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테오도라가 처음 무대에 선 것은 겨우 10세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해야 했던 공연은 일반적인 춤이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잔틴의 귀족들은 더욱 자극적이고 타락한 것들을 원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비정상적인 요구들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6세기 비잔틴의 역사가 프로코피우스의 비밀 기록에 따르면 테오도라는 어린 시절부터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을 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두 번째로 비잔틴 제국의 후원자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가난한 여성들이 부유한 남성들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10대 후반이 되자 이 시스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후원자는 헤케볼루스라는 리비아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테오도라를 자신의 동반자로 데려갔지만 그 관계의 실상은 매우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헤케볼루스는 테오도라를 마치 소유물처럼 다뤘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요구에 응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면 즉시 버려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헤케볼루스가 테오도라를 다른 권력자들과의 거래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에서는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해 여성들을 선물로 주고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도 이런 정치적 선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권력자들 사이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테오도라가 이 모든 굴욕을 당하면서도 냉철하게 권력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용하는 남성들의 약점을 파악했고 그들의 비밀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되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비잔틴 궁정의 은밀한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상류층에서는 정기적으로 비밀스러운 모임들이 열렸습니다. 이 모임들은 표면적으로는 문화 살롱이나 철학 토론회 같은 고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들에서는 권력자들이 서로의 특별한 취향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시민들로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타락한 행위들을 일상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는 항상 테오도라 같은 엔터테이너들이 필요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런 모임들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녀의 외모나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테오도라의 진짜 능력은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각 권력자의 은밀한 욕망을 정확히 파악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로원 의원이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 테오도라는 그것을 만족시켜주면서 동시에 그의 정치적 비밀들을 캐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런 정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한 비잔틴 궁정 관리의 비밀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테오도라는 단순한 창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위험한 스파이였다. 그녀와 관계를 가진 모든 남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네 번째로 테오도라가 유스티니아누스를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당시 황제 유스티누스의 조카로서 황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비잔틴 궁정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와 테오도라의 첫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미 여러 정보원을 통해 유스티니아누스의 존재와 그의 정치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가 자주 참석하는 모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한 부유한 비단 상인의 저택에서 열린 시 낭송회에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학을 감상하는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거래와 개인적 유흥이 뒤섞인 복잡한 모임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 모임에서 매우 전략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대신 다른 남성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지성과 교양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테오도라의 태도는 유스티니아누스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접근하는 모든 여성들이 즉시 관심을 보이고 아첨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달랐습니다. 테오도라는 유스티니아누스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역사와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다른 참석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는 유스티니아누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처음으로 테오도라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황족이신 분과 저 같은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겸손한 척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특별함을 암시했습니다. 이런 테오도라의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점점 더 테오도라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 여성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이런 심리적 줄다리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를 초대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항상 적절하지 않다거나 다른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런 거절들은 유스티니아누스의 욕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테오도라가 마침내 유스티니아누스의 개인적인 초대를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처음 만난 지 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그녀는 매우 조건부로 수락했습니다. 단 둘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사적인 만남은 유스티니아누스의 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테오도라는 이 자리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와 정치적 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통치 철학과 미래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테오도라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우유부단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또한 그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혼자서 판단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런 유스티니아누스의 약점을 간파하고 자신이 그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비잔틴 제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분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테오도라는 녹색당과 청색당 사이의 갈등이 단순한 스포츠 경쟁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분열의 표현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페르시아와의 국경 문제, 이집트의 곡물 공급 문제, 그리고 궁정 내부의 파벌 갈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의 정치적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만난 여성들 중에서 이렇게 정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의 진짜 전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가 자신 없이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었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유스티니아누스는 점점 더 테오도라의 조언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는 테오도라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런 상황을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유스티니아누스가 원하는 답을 주었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그가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테오도라는 자신이 단순한 예스맨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능한 조언자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테오도라가 유스티니아누스의 개인적 욕망에도 매우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고 완전히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도로만 응해주면서 그의 관심을 계속 유지시켰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점점 테오도라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테오도라에게 그날의 일정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약 1년간 지속된 후 유스티니아누스는 마침내 테오도라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테오도라는 즉시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테오도라가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가 자신에 대한 열정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결혼 후에 자신이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될지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오도라가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를 얻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몇 주간의 숙고 끝에 테오도라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결혼식은 최대한 성대하게 치러져야 했습니다. 둘째, 그녀는 단순한 황후가 아니라 공동 통치자의 지위를 원했습니다. 셋째, 그녀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문서와 증언들이 공식적으로 무효로 선언되어야 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미 테오도라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테오도라가 황후가 되기까지의 마지막 관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당시 황제 유스티누스의 조카로서 황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비잔틴 궁정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테오도라를 처음 만난 것은 그런 은밀한 모임 중 하나에서였습니다. 그는 테오도라의 공연을 보고 즉시 매혹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에게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테오도라는 유스티니아누스를 유혹하기 위해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면서 그의 관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성격과 약점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우유부단하고 타인의 영향을 쉽게 받는 성격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 점을 간파했고 점차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테오도라는 더욱 굴욕적인 일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매우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테오도라는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테오도라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굴욕 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이 모든 굴욕을 참아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의 황후가 되어 자신을 괴롭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테오도라가 황후가 되기까지의 마지막 관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에는 황족이 저급한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테오도라 같은 배경을 가진 여성이 황후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 법률은 단순한 신분제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잔틴 제국의 전통적인 권력 구조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장치였습니다. 기존 귀족 가문들은 이 법률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 법률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녀는 현재 황제인 유스티누스를 직접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아무리 미래의 황제라고 해도 현재 황제의 동의 없이는 법률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스티누스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테오도라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테오도라와 유스티니아누스의 관계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유스티누스의 아내인 황후 루피나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루피나는 남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여성으로서 테오도라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루피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루피나가 자주 참석하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오도라는 회개한 여성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테오도라의 모습은 기독교적 자비를 중시하는 루피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의 꾸준한 노력 끝에 테오도라는 루피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피나는 테오도라를 구원받은 여성의 모델로 여기게 되었고 그녀의 종교적 각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때 테오도라는 자신과 유스티니아누스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관계를 순수한 사랑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라고 주장했고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피나는 이런 테오도라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테오도라와 유스티니아누스의 사랑이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결혼을 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루피나 혼자의 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테오도라는 더 많은 동맹자들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궁정 내에 다른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하나씩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오도라는 자신이 그동안 축적한 모든 정보와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각 인물의 약점과 욕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장관인 존 카파도키아는 세금 수입 증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테오도라는 그에게 자신이 황후가 되면 새로운 세수 증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무장관 트리보니아누스는 법전 편찬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그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과 관련된 법률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군사령관 벨리사리우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그에게 자신이 황후가 되면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동맹자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테오도라는 동시에 반대 세력들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씩 폭로하면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원로원 의장 히파티우스의 경우 테오도라는 그가 페르시아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히파티우스는 이 폭로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결국 테오도라에 대한 반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반대자였던 황실 친위대장 야니나는 부하들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는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테오도라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테오도라는 동시에 법률 개정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이동성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활용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자신의 출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의 능력보다 출신을 중시하는 낡은 관습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관습이 제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테오도라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제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법률이 유능한 인재들의 등용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비잔틴 제국은 여러 방면에서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 서방 영토의 재정복, 내정 개혁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지만 기존의 귀족들만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테오도라는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 같은 평민 출신의 인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제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525년 유스티누스 황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루피나 황후의 지속적인 설득, 주요 관리들의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테오도라가 제시한 제국 발전이라는 명분이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테오도라는 매우 세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법률이 자신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대신 모든 시민의 기회 확대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과거의 직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현재 덕행과 능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황족과 결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테오도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법률의 가장 큰 수혜자는 테오도라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유스티니아누스와의 관계를 통해 덕행과 능력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법률 개정이 완료된 후 테오도라와 유스티니아누스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반대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반대할 수 없었지만 은밀하게 결혼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런 마지막 방해 공작들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반대자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그들의 계획을 미리 무력화시켰습니다. 527년 4월 유스티누스 황제가 사망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즉시 새로운 황제로 즉위했고 그와 동시에 테오도라도 황후가 되었습니다. 이는 비잔틴 제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 중 하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황후가 된 후 테오도라의 복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테오도라는 자신이 당했던 굴욕들을 똑같이 되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고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과거 고객들을 하나씩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황후가 된 테오도라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테오도라는 그들에게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굴욕을 강요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개적으로 테오도라에게 사죄해야 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쳐야 했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까지 연루되어 똑같은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테오도라의 복수는 매우 창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그녀를 동물처럼 다뤘던 어떤 귀족에게는 실제로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물건처럼 거래했던 사람에게는 자신이 직접 노예 시장에서 팔리는 굴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테오도라가 이런 복수를 정의의 실현이라고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여성 보호 법률들을 많이 제정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테오도라가 만든 새로운 궁정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황후가 된 테오도라는 비잔틴 궁정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당했던 굴욕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테오도라는 황후의 특별한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콘스탄티노플의 모든 중요한 여성들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논의하는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테오도라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테오도라는 참석자들에게 매우 굴욕적인 충성의식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테오도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과거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에는 대부분 테오도라가 황후가 되기 전에 그녀를 무시하거나 멸시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또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했던 귀족 여성들을 특별한 학교에 보내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내용은 사실상 세뇌에 가까웠습니다. 여덟 번째로 테오도라의 정보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테오도라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잔틴 제국 전체에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그녀의 권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각 가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권력자들의 은밀한 비밀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테오도라가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교묘한 것은 테오도라가 여성 해방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활동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성평등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오도라의 정보원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귀족 가정의 하녀들, 목욕탕의 관리인들, 심지어 교회의 수녀들까지도 그녀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테오도라로부터 특별한 보호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테오도라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공포 통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테오도라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효과적인 공포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정적들을 제거할 때 단순히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굴욕을 주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테오도라를 저급한 출신이라고 멸시했던 어떤 원로원 의원의 아내는 실제로 저급한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테오도라를 창녀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테오도라의 처벌은 매우 창의적이고 동시에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각 사람이 자신에게 가한 구체적인 모독에 대해 정확히 똑같은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복수는 매우 강력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테오도라의 유산과 그녀가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오도라는 548년에 죽을 때까지 21년 동안 비잔틴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통치자 중 한 명이 되었지만 그 권력의 뿌리는 매우 어둡고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테오도라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여성 보호 법률을 제정했고 여성들의 권리를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들은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 욕망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또한 매우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과 권력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후대의 많은 통치자들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감시와 공포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통치의 원형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오도라의 이야기가 권력과 복수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극한의 굴욕과 고통을 당했고 그 경험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복수심으로 가득한 통치자로도 만들었습니다. 테오도라의 삶은 인간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존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지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 강인함을 만든 과정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현대에도 테오도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테오도라의 이야기는 이런 현실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테오도라는 분명히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희생을 극복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녀의 방법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보여준 의지력과 전략적 사고는 여전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제를 만든 비잔틴 제국의 끔찍한 관습들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한 여성의 성공담이지만 동시에 인간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재에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오도라의 이야기는 개인의 복수담을 넘어서 사회 정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부정의한 시스템에서 희생당한 사람이 권력을 얻었을 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개인적 복수와 사회적 정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다음번에 권력과 성공에 대해 생각할 때 잠시 테오도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건설적 변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더 많은 역사 속 숨겨진 진실들과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